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4번 통치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기. 삼국은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리들은 등급에 따라 다른 색깔의 관복을 입어야 하였습니다. 삼국은 왜 이런 조치를 취하였을까요? 자, 율령, 관등제 정비, 즉 삼국이 질서를 만들었다. 자, 왜 질서를 만들었을까?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은 형벌과 국가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처벌을 규정한 헌법입니다. 처벌을 규정한 헌법. 령, 제도에 관한 규정이죠. 즉, 행정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삼국은 관등제를 정비하였다. 관등제, 즉 이 관리를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복을 지정하는 것을 관등제라고 하는데, 고구려는 대대로 이하 10여 관등, 백제는 6자평과 16관등, 신라는 17관등제를 만들고 상대등을 설치합니다. 대대로, 고구려 국정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등을 대대로라고 하죠. 다음, 백제의 6좌평, 16개 관등 체제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일품을 좌평이라고 합니다. 이 좌평에는 6명이 있는데요. 이를 6좌평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6좌평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상좌평이라고 한다. 다음, 신라의 17관등제를 만들고 상대등을 설치한다. 상대등은요, 대등으로 구성된 귀족 회의의 주재자를 이야기합니다. 신라 귀족을 대표하고 진골 중 아찬 이상을 상대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관리들은 관등에 따라서 정해진 관복을 입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삼국은 국왕 중심의 통치 제도를 재편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래요.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를 정비한 이유가 뭐다?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함이다. 자, 그럼 우리 신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여와 고구려의 음락에는 호민, 하오, 노비가 있었다. 호민은 세력이 있고 재물이 넉넉한 백성을 이야기해요. 하호는 가난한 백성, 노비는 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가 등의 권력자들이 음락을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부여의 마가, 우가, 조가, 구가를 이야기하죠. 다음, 고구려의 대가는 바로 밑에 사자, 조위 등의 관직을 주었다. 우리가 요 앞에 초기 고구려를 살펴보면서 봤습니다. 자, 이렇듯 삼국은요, 크게 귀족, 평민, 천민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신분은 대대로 세습이 되고요, 능력보다는 혈통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노비면 나는 노비, 우리 부모님이 귀족이면 나는 귀족인 것이 바로 이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평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평민은 대부분 농민입니다. 농민들은 촌락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을 담당해요. 이 시기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고 소의 힘을 이용한 농사법, 즉 우경이죠. 우경이 확산되면서 생산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요,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정복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농민들은 생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했으며 전쟁 시에는 군사로 동원이 되고 수시로 성을 쌓고 수리시설 같은 축조에 가담을 하였기 때문에 너무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다. 힘이 들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수산리 고분 벽화입니다. 5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의 벽화인데요. 벽화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이 크고 작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이 크게 표현된 것은 이 인물이 귀족이나 높은 신분임을 나타내며 모습이 작게 표현된 것은 평민이나 천민임을 나타냄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천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천민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은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거나 평민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요. 다음, 귀족입니다. 귀족은요, 관직을 독점하고 토지도 많고요, 노비도 많이 소유하고요, 경제적, 정치적 특권을 누려요. 관리들은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노급을 지급받습니다. 자, 그럼 노급이 뭐냐? 관료들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이나 밭을 노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노급이요, 조세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한편 귀족에게도 조세를 바쳐야 하는 부담에 시달렸던 거죠. 이러한 부담 속에서 여기는 천민, 여기는 귀족, 그래서 이러한 부담 속에서 농민의 삶은 고달팠고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해 떠돌아다니거나 부잣집 노비로 전락하고, 이에 고구려는 춘궁기,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바닥이 나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식량 사정이 어려웠던 5월에서 6월을 춘궁기라고 합니다. 이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는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때에 을파소의 건의에 실시되었던 법입니다. 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곡식을 다시 받아내는 법을 진대법이라고 해요. 자, 삼국의 통치 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삼국은 왕을 중심으로 일원적 통치 체제를 갖추어 나갑니다. 율령을 반포하여 관등제를 확립하고 여기에 따른 국가 운영 방식도 바꾸어 나갔죠. 고구려는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행정구역적 성격을 띤 오부로 개편합니다. 신라는 법흥왕 때 상대등을 설치해요. 상대등이 귀족회의를 주관하면서 국왕은 더 이상 귀족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로 군림합니다. 한편 삼국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통치 조직도 정비하여 지방관을 파견해요. 고구려는 지방을 오부로, 백제는 오방으로, 그리고 신라는 오주가 성립됩니다. 삼국은 관등제를 신분과 유기적으로 연관하여 운영하였는데요. 삼국의 지배층은 신분에 따라 관등 승진에 차별을 두어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품제가 성립되었다. 오른쪽, 신라의 골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에서 왕족이나 최고 귀족은 진골에 속하였다. 여기 진골은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진골은요, 대하찬부터
이벌찬까지의 관등을 독점할 수 있어요. 일반 귀족들은 육두품 이하의 두품에 속합니다. 이 육두품 이하 요 이하에 속하게 된다. 진골은 최고 신분으로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어요. 골품제는 개인의 정치적 활동 범위뿐만 아니라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건축 규모의 상한이라고 있는데요. 한 척을 30cm라고 보면 지금 28척이면 8평방 제곱미터죠. 이것은 16평에 해당한다. 자, 8m네요. 그죠? 평방 제곱미터가 아니라 8m. 그럼 21척은 6.3m. 12평에 해당한다. 다음 18척은 5.4m. 9평에 속하고 다음 15척은 4.5m로 6평 이하를 이야기하는데 와우, 우리가요 16평 이상에 살고 있으면 다들 진골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골품제가 이렇게 관직 그리고 이 혈통에 따라서 이 관직을 상한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채치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치원은요 당나라 빈공가의 18세에 장원으로 급제해요. 빈공가는 이 외국인 관직을 빈공가라고 하는데 이 빈공가에서 장원을 급제했다. 굉장한 일이죠. 이 채치원은요 당나라의 황소의 난을 평정합니다.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향수병이 있어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통일신라 후기의 진성여왕 시기입니다. 신라로 돌아왔어요. 내가 난데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신라에서는 이 골품제로 인해서 이 채치원은 육두품이거든요. 육두품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관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신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것이 바로 채치원의 시무 10조입니다. 그런데 이 시무 10조를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치원은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중앙 요직을 차지하고 이 정치를 했다라면 어쩌면 신라가 더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더 잘 다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통일 이후 신라의 통치 체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통일 이후 신라의 중앙 통치 조직은 국가의 기밀 사무를 담당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집사부는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였으며 국정 운영을 총괄합니다. 또한 지방을 구주로 편성하고 군사, 행정상 요충지에는 5개의 소경을 설치했어요. 그래요. 이것을 구주 5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가 동쪽, 즉 경주를 이야기하죠. 경주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고 옛 고구려, 백제, 가야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해요. 신라 촌락 문서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별, 나이별로 나누고 가호도 재산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을 해요. 또한 인구의 이동 상황뿐만 아니라 토지의 면적, 소와 말, 심지어 나무 등도 파악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라 촌락 문서입니다. 자, 통일 신라 시기 서원경 현재의 청주시 부근의 촌을 비롯한 4개 촌에 대한 기록으로 촌락의 경제적 상황과 국가의 행정정책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3년마다 작성이 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촌락 문서가 왜 작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인구를 파악하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수취하기 위함이다. 한편 신문왕은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자, 관료전. 우리 아까 전에 노급이 있었잖아요. 노급이 뭡니까, 여러분? 관료들에게 주는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과 밭이었죠. 그런데 이 논과 밭에서 나오는 작물뿐만 아니라 노동 또한 가져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관료전은요, 토지에서 세금만 거두는 권리예요. 토지에서 세금만 거두는 권리. 즉 노동력은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하여 귀족들의 정치적 그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럼 녹봉이 뭐냐? 봉급으로 준 뭐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명주라든지 그 다음에 배라든지 돈 등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녹봉을 지급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여 녹봉을 지급하게 된다면 귀족들의 정치적 기반은 약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반발해서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간혹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것들을 치게 되면은요, 어떤 왕 시기에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또 노급을 폐지하여 녹봉을 지급하였니? 어떤 왕 때 다시 이 노급이 부활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발해는요,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중앙 통치 조직을 삼성 육부제로 정비합니다. 하지만 육부는 당과 달리 유교식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원적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옆에 있는 발해의 중앙 정치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겠죠. 그리고 이 황제 아래에 상서성, 문하성, 중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는데요. 그 육부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로 나뉩니다. 당나라는 이렇게 삼성 육부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상서성을 정당성, 문하성을 선조성, 중서성을 중대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육부는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여기 충, 인, 의, 지, 예, 신이 바로 유교적 명칭을 사용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육부가 한데 어우러져 있지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좌사정과 우사정을 누워서 3부씩 이원적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라는 점이 당나라와 다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고 15부는 발해를 구성하는 각 부족의 독자적인 생활권 단위로 설정되었다. 발해는 대내외적으로 황제국을 표방하였다. 발해의 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자신을 천손이라고 불렀으며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였다. 자, 황제의 나라임을 표방한 발해, 정효공주의 묘 내부입니다. 정효공주의 묘비 명입니다. 황상, 문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황제국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황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효공주는 제3대 문왕의 넷째 딸이다. 묘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벽화와 묘비가 발견이 되었는데 벽화에는 시위무사와 악사, 시종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궁중 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묘비에는 대흥이라는 문왕의 연호가 나타나 있다. 문왕을 황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황제를 표방하는 등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졌음을 엿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삼국은 을 반포하여 관등제를 확립하는 등 법으로 다스렸다. 그렇죠. 율령이죠. 형벌과 행정법을 어우르는 말입니다. 율령. 그 다음 신라는 이것을 통해 개인의 정치 활동 범위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그래요. 골품제죠. 발해는 중앙정치 조직을로 정비하였다. 그렇죠. 삼성육부제. 그런데 이 삼성육부제를 당나라의 것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다음 문서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이 문서는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가호의 수는 11호인데 중하가 4호, 하상이 2호, 여자의 수가 어떻고 저떻고 뽕나무 수가 어떻고 저떻고. 어머나 여러분, 이 뭔가 촌나게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뭐 인구를 나이별로 나누고 가호도 재산에 따라 구분하여서 기록한 이것은 그렇죠. 신라, 촌라, 문세라고 적었네요. 문서죠, 문서. 신라, 촌락, 문서. 자, 그럼 이 문서를 매우 상세하게 작성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아까 교과서 26쪽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구를 파악하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다.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설신여는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용모가 단정하고 뜻과 행실이 팔랐다. 아름답다.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설신여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종국의 외적을 막으러 갈 순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 가실이라는 사람이 설씨를 좋아하였는데 감히 말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전쟁터에 가야 함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비록 나약한 사람이지만 일찍부터 뜻과 기계를 자부하였습니다. 이 몸이 아버지의 군력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나라에 변고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하도록 하지 못하여 6년을 머물고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가실이 교대하여 왔다가 몸과 뼈가 야위고 파리하였고 옷이 남루하여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 여러분, 설신여가 굉장히 미인인데 이 가실이라는 사람이 이 설신여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력을 갖네요. 그죠? 그런데 갔는데 돌아오고 났더니 굉장히 지금 파리하다. 즉 이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뺏싹 말랐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자, 그럼 설씨의 신분을 말해보자. 설씨는 농민입니다. 농민. 이 자료를 통해서 당시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농민의 삶이 어땠다고요? 그래요. 우리 교과서 24쪽과 25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고 생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죠. 수시로 성을 쌓고 수리시설 축조 및 부역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전쟁으로 군대에 동원되었고요. 이 군역과 부역의 부담으로 농민들의 삶은 힘들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하고 남북국이 성립하다 학습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4세기에는 근초고왕의 활약이 도드라지죠. 근초고왕. 다음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다. 5세기에는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 후 남진 정책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한다.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다음 백제의 중흥 노력과 신라의 발전. 신라는 6세기에 전성기를 이룩한다. 성왕의 중흥 노력으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을 하게 되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관상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6세기에 신라는 신라라는 국호와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그렇죠. 율령을 반포한다.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를 점령함으로써 삼국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남북국은 어떻게 등장할까? 어떻게 성장하였을까? 수나라와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수나라는 살수대첩,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 다음 신라와 당의 군사 동맹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다음 발해 건국.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로써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남북국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천명하였다. 통일신라의 발전.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 관직을 수여한 그렇죠. 문무왕. 신문왕은 이곳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구서당에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을 포함하였다. 국학. 다음 국제교류. 당의 신라인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울산 지역에 아라비아 사신이 왕래하였으며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가 있었다. 발해는 무왕 때 당과 대립, 산둥반도 공격, 문왕 때 당과 친선관계를 유지,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선왕 때 최대 영역을 확보하여 중국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동쪽 바다에 위치한 번성한 국가 해동 성국입니다. 자, 밑에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는요. 여러분 교과서 23쪽에 선생님이 풀이해 준 내용을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사 학습지 4번.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다. 자, 신분 차이에 따른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자, 1번 농민인데요. 우리는 이 농민을 평민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신분에는 평민, 천민, 귀족이 있죠. 그런데 이 평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라서 여기에 농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평민입니다. 평민은 생산활동을 담당. 그리고 세금도 납부하고 부역 동원되고 조세 부담의 증가와 가혹한 수탈로 유민이 되거나 노비로 전락을 하게 된다.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이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가사노동에 종사한다. 귀족은 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관직 복무 대가로 그렇죠. 노급을 받죠. 노급은 조세의 수치 그리고 노동력까지 또 동원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삼국 통치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왕을 중심으로 일원적 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렇죠. 율령, 반포, 그리고 관등제를 확립하였다. 자, 고구려는 부족적 전통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이 되고 신라는 법흥왕 시기에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국왕은 초월적인 존재로 군림합니다. 다음 신라는 관등제를 신분제와 연관하여 운영하였고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규제한 이것은 골품제. 다음 통일 이후 신라의 통치체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집사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수도가 쏠려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주오소경을 마련하였다. 다음 촌락의 인구를 남녀별, 나이별로 구분을 하여
가우도 재산에 따라 구분한 이것은 신라, 촌락, 문서이다. 토지제도의 변화. 자, 이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죠. 신문왕. 그러나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하게 됩니다. 발해의 통치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중앙통치조직, 당의 문무를 수용하여 삼성 육부제로 정비하였다. 그런데 이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육부는 유교적 명칭을 사용하고 또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는 교과서 27쪽에 있는 내용을 여기 빈칸에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고요. 1차 고사 시험 잘 치세요.